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한 육사 장재영입니다.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고려 말의 상황입니다. 고려 말의 신흥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의 성장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파트가 좀 짧아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고려 말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고요. 여기 파트를 잘 모르실 경우에는 조선 초기를 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오건 뭐 적게 나오건 간에 여기는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보시면 큰 틀거리로 보시면 우선 홍건적과 왜구의 침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건적과 왜구의 침 나와 있는데 자 우선은 홍건적과 왜구가 이게 약탈할 때 뭐가 성장해요? 신흥무인 세력이 성장했다는 거죠. 네, 신흥무인 세력이라는 역사 용어를 굳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우선 첫 번째 우선 고려는 몽고와의 항쟁 과정에서 국토가 초토화됐어요. 그 다음에 원의 간섭을 받을 때 자, 여러분 고려가 원나라의 사위죠. 부마국인데 고려의 국방력이 강화되는 걸 몽고 애들은 달가워하지 않아요. 고려가 막 크면 개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따라서 고려의 군사력이 강화되는 걸 계속 억제해요. 정리를 하면 몽고와의 항쟁 때 국토가 초토화되었고 그 다음에 기존에 남아있던 군대의 경우에도 약화되거나 몽고가 성장 못하게 억제한 겁니다. 따라서 외적이 이렇게 침입해올 때 기존의 고려 군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해요. 그때 영웅적으로 등장한 인물들이 신흥무인 세력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 최영과 이성계인 거죠. 자, 요게 가장 중요한 흐름이다. 자, 우선 보시면 홍건적의 침입이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홍건적 침입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자 원의 쇠약을 틈타 일어난 홍건적입니다. 홍건적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홍건적은 한족 몽고가 지배하고 있는 원래 중국 한족 반란군입니다. 반란군인데 몽고랑 싸우다가 뭐 지거나 실패할 경우에는 도망쳐요. 우리나라 고려로 쳐들어온 거고 고려에 쳐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홍건적의 입장에서는 또 고려는 어떤 나라예요? 원나라의 사위 나라죠.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특히 전쟁 중에 패주해 오거나 도망올 때 군량이 없죠. 부족한 식량을 뭐 한 거죠? 약탈한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공민왕 때 2차례나 고려에 침입했고요. 그래서 원 말기에 백년교도란 뭡니까? 종교입니다. 그래서 뭐 중국에서 뭡니까? 백년교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뭐 무협지에서 마교 백년교도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제 중국의 김용홍 선생이 쓴 의천도룡기 이런 거 보면 뭡니까? 거기에 나오는 종교가 이 백년교도예요. 그래서 머리에 불을 숭상해. 활활 타는 불을 숭상해서 빨간색 두건을 머리에 둘러서 홍건적입니다. 자, 그래서 1차 침입 공민왕 때 왔고요. 모거경 등 4만군이 옵니다. 압록강을 건너 서경을 점령합니다. 상당한 타격을 입힌 것이고요. 고려에 이승경, 이방실이 격퇴했다 되어 있습니다. 2차 침입 사유 등 10만이 침입합니다. 개경이 함락되고 공민왕이 복주 이제 안동 지방까지 피난합니다. 그래서 1차 침입과 2차 침입 때 뭡니까? 제대로 대응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피해도 엄청 커요. 뭐 역사책 기록에 의하면 뭡니까? 뭐 홍건적이 넘어와서 뭐 인육도 먹고 막 그랬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세훈, 안우, 이성계가 됐고 특히 이때 이성계가 뭡니까? 개경을 함락했을 때 다시 찾아야 되잖아. 개경 탈환전에서 공을 크게 세워요. 이성계가 두드러지게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왜구입니다. 보시면 뭡니까? 위에서 홍건적 쳐들어오고요.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또 역사책은 잘 안 나오는데 몽고군도 뭡니까? 이 고려가 반원 개혁 정치하니까 또 몽고군도 쳐들어왔어요. 책에는 안 나오지만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뭐야? 홍건적, 몽고군 이런 애들이 주로 북쪽에서 오죠. 북쪽으로 싸우러 다 갔을 때 뭐야? 남쪽이 비잖아. 그때 피해가 굉장히 컸던 거예요. 자, 여러분 뭐 우리나라의 경우 뭡니까? 고려의 경우 뭡니까? 북쪽에 있는 여러 무리들과 싸울 때 병력을 분산해서 뭡니까? 효율적으로 막아내기 힘든 그 상황을 이용한 거죠. 자, 왜구입니다. 자, 왜구는 일본의 쓰시마 섬을 근거로 한 해적 집단이죠. 일본 쪽에 뭡니까? 뭐 극우 역사가의 경우에는 뭐 왜구에는 일본인만 있었던 게 아니고 뭐 다른 뭐 민족도 있고 어쩌고 한데 거짓말이고요. 다른 민족이 있긴 있었지만 뭐야? 주류는 일본인입니다.
일본 해적이고요. 그리고 왜구란 명칭이 일본에서도 써요. 왜냐하면 왜구가 기본적으로 도적 집단이기 때문에 같은 일본 사람도 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구란 명칭은 일본에서 쓰는 멸칭입니다. 그래서 무신 정권 후반기 13세기 때부터 고려에 침입을 합니다. 14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침략해 들어와 거의 매년 전국 규모로 노략질을 다행했다. 특히 뭡니까? 특히 뭐 대규모 군대가 오는 뭐 전면 전쟁이 아니고 해적이니까 배 타고 와서 치고 빠지고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바닷가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 갑자기 저 배가 뭐지? 왜군에 우르르 와서 뭡니까? 죽이고 잡아가고 불태우고 뭡니까?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 납치해 가서 뭐 노예로 판다거나 이런 거요. 그럼 뭐야? 해안가 근처로 뭡니까? 제대로 된 삶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얘네들을 막아야 되는 군대가 뭡니까? 위쪽에 있는 대규모 침략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죠. 특히 공민왕과 우왕 때 피해가 가장 심합니다. 목적은 쓰시마 섬에 근거를 둔 왜군은 자기들이 부족한 식량, 약탈하고자 했고요. 대상은 고려 해안에 자주 침입해서 식량뿐 아니라 사람들까지 보니까 납치해서 뭐 노예로 팔고 어린아이는 키워서 똑같이 노예로 왜구로 만들거나 뭐 팔아먹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까지 약탈해갑니다. 지역은 일본과 가까운 경상도 해안에 출몰하기 시작한 왜군은 점차 전라도 지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고요. 심지어 개경 부근까지 나옵니다. 피해가 굉장히 커요. 많을 경우 한 해 동안에 1년 동안 수십 번씩 침략해왔기 때문에 해안에 가까운 수십 리의 땅에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됩니다. 수시로 바다에서 옵니까? 해적단이 와서 옵니까?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하는 거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려의 경우는 뭡니까? 원나라 간섭하에서 국방력을 뭡니까? 제대로 갖추기 어렵던 고려는 효과적으로 왜구의 침입을 저지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뭡니까? 나중에 정신 차리고 적극적으로 토벌 작전을 수행, 성과를 거둡니다. 외교 교섭에서 고려는 정몽주, 기밀 등을 일본 정부에 보냅니다. 왜구의 노략질을 막아보려 했으나 앞에서 말씀드렸죠.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도 골칫덩어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강도가 외국 사람만 강도질하는 게 아니지. 우리나라에 있는 범죄자가 뭡니까? 외국 사람만 대상으로 범죄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왜군은 정말 뭡니까? 정말 민족주의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냥 도적 집단입니다. 일본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일본의 정부도. 일본 정부가 이를 억제할 힘이 없어요. 우리도 털리고 있어 이런 거지.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력 토벌이다. 최영과 이성계입니다. 우리나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 대단하죠? 최영의 경우 뭡니까? 노장 뭡니까? 왜구랑 싸우다가 입술에 화살을 맞았는데 뽑아서 다시 쏴가지고 왜구를 쏴서 죽이 이런 식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고려에서 두려워할 만한 장수는 최만호 그 당시에 최영 장군입니다. 최영 장군밖에 없다 이런 식의 기록까지 있어요. 창왕 때에는 쓰시마 섬을 정벌하기도 했다. 쓰시마 섬 정벌은 뭡니까? 있다는 거 우선 알아두시고요. 나라 역사에서 쓰시마 섬 정벌이 고려시대에 있습니다. 다음에 나중에 조선시대에 가서 가장 유명한 쓰시마 섬 정벌은 세종 때죠. 우선 보시고요. 왜구의 피해 읽어보시면 돼요. 신흥무인 세력입니다. 왜구를 격퇴하고 사회의 불안정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최영과 이성계가 큰 전과를 올려 백성의 신망을 얻었다. 밑에 보겠습니다. 홍산대첩 최영입니다. 정말 잘 쌉니다. 이게 수염이 뭡니까? 하얀 장군 노장이 등장했을 때 왜구가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진포대첩 최무선입니다.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홍산대첩 알아두시고 진포대첩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강의 진포에서 뭡니까? 화포를 씁니다. 화포. 이때 기록에 의하면 많은 쪽의 기록 보면 이때 진포에 왜구의 배가 한 500척 있었나 봐요. 500척. 큰 배도 있고 작은 배도 있고 500척 있었는데 그때 배가 가서 그 진포에 정박해 있는 왜구를 향해서 포를 쏜 거지. 그래서 다 불태웠다. 이건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진포에서 뭡니까? 이 당시에 왜구는 상륙해 있었죠. 빠바바바바방 쐈을 때 뭡니까? 배가 탔지. 그때 육지에 나와 있던 왜구는 돌아갈 배가 없어진 거지. 그래서 육지에 나와 있던 왜구들이 뭐예요? 내지로 계속 이동하면서 살육 행진을 합니다. 도망갈 방법이 없으니까 뭡니까? 예를 들어 2판 4판이지.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행패를 부리고 살육 행진을 벌이고 뭡니까? 마을로 쳐들어가서 뭡니까? 아이 가리지 않고 뭡니까? 막 다 죽이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진포대첩이 황산대첩으로 이어져요.
이 진포대첩 때 배가 깨진 애들 상륙한 왜구들을 뭡니까? 누가? 이성계가. 그 전에 고려 군대가 나와서 싸웠다 져요. 진 상황에서 네가 가라 해서 이성계가 갑니다. 이성계가 가서 뭡니까? 자, 남원의 황사에서 뭡니까? 왜구를 경멸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전투예요. 이성계가. 전에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성계가 쌍성 총관부를 공민왕한테 공격할 때 안에서 내응해주고 그 다음 뭡니까? 이성계가 귀순했지. 그 뭐야? 쌍성 총관부 공격 이전엔 고려의 역사에 없던 사람이지. 그럼 여러분 개경의 명문 귀족 입장에서 뭐야? 그건 뭐 지금 따지면 뭡니까? 함경도 지방에 있던 근본을 알 수 없는 촌뜨기인 거야. 그 당시에 뭡니까?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닌데 그 당시에 높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성계를 굉장히 무시했거든. 근데 이성계를 내려보낸 다음에 이성계가 여기서 대승합니다. 대승. 유명한 전투죠. 이건 뭐 드라마 이런 데 많이 묘사가 됐는데 뭡니까? 거기서 뭐 싸울 때 이성계가 전투 방식은 유명하죠. 이성계가 명궁이고 우리나라 역대의 뭡니까? 고구려의 주몽부터 전에 이성계까지 명궁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뭐 일반인들이 쏠 수 없는 뭡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뭡니까? 활을 가지고 스나이퍼 원거리 저격을 하는데 그 당시에 뭡니까? 일본의 장수의 아기발도라고도 하는데요. 아지발도가 뭡니까? 잘 싸우니까 멀리서 제가 지금 너무나 중장갑을 입고 있다. 화살이 안 들어가니까 내가 제 투구끈을 쏴가지고 제 투구를 베낄 테니까 옆에 있는 이지란, 의형제죠. 이지란 보고 네가 맞춰라. 해서 이성계가 빡 쏴서 투구끈을 벗기니까 거짓말같이 뭡니까? 원거리에서 투구를 벗긴 다음에 쏴서 죽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뭐야? 황산대첩이죠. 자, 다음에 관음포대첩 알아두시고요. 그냥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스시마정벌 뭡니까? 고려말에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뭡니까? 이건 시험 문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연결시켜 알아두시고요. 자, 진포대첩과 황산대첩 나와 있죠. 고백첩. 최무선이 죽고에서 뭡니까? 화포로 외선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이런 거 물어볼 경우 뭡니까? 왜구를 묻는 문제다. 그 다음에 황산대첩. 이성계가 이끈 토벌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진포대첩 끝난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왜구가 있다. 그래서 적당 가운데 나이 어리고 용맹한 아지발도를 사살. 뭐 여러 가지 기록이 있는데 이성계가 투구끈을 맞췄고 이지란이 쏴서 쓰러뜨렸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군보다 10배나 많은 적군을 섬멸케 했다. 실제로 여러분 고려사 기록을 보면 이성계가 정말 잘 싸워요. 우리가 뭐 옛날에 뭐 삼국지니 뭐 이런 거 보면 뭡니까? 뭐 명장들 막 잘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뭐 정말 이성계가 잘 싸우는데 옛날에 뭐 삼국지 이건 좀 소설이니까 좀 뻥튀기 좀 돼 있고 고려사의 경우에도 아무래도 뭡니까? 조선의 건국 창업주가 이성계이기 때문에 이성계에게 좀 우호적인 얘기가 좀 많다 하더라도 볼 때 좀 더 뭡니까? 이성계 요즘 고려사의 좀 더 기록이 좀 더 뭐 좀 정확하겠죠. 아무래도 뭡니까? 옛날 중국 소설보다는 그때 요 이성계에 대한 기록 보면 정말 조금 묘사를 조금 뭡니까? 좀 이성계에게 좀 유리하겠다고 하는 걸 감안하더라도 정말 잘 싸웁니다. 정말. 그렇게 잘 싸우니까 이성계가 뭐가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죠. 왕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서 어떤 거야? 기존의 고려군이 못 막아내는데 이성계 장군이 가서 뭡니까? 가서 싸웠더니 이성계 장군은 항상 이기더라. 항상 우리를 왜구로부터 구원해주더라. 당연히 뭐가? 이성계가 스타가 되죠. 1타 장수가 되는 겁니다. 이성계가. 그걸 기반으로 뭐 하는 거예요? 조선을 건국한 거죠. 그 명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입니다. 신진사대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진사대부. 보통 사대부하면 뭡니까? 사대부하면 뭡니까? 대체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의 양반입니다. 사대부하면 조선시대 양반인데 그 앞에 뭘 붙인 거야? 신진이란 말을 붙인 거지. 신진. 새로 나온 사대부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양반이고요.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하면 언제? 고려 말의 사대부. 신진사대부. 사대부. 자, 등장 배경입니다. 자, 무신집권기 이래 지방 향미자재다. 그럼 얘네는 원래 신분이 뭐냐? 고려시대 때 뿅 하고 뭡니까? 땅에서 솟아나온 애들이 아닌 거고 어떤 거야? 향리층. 무신집권기 때 뭡니까? 향리층을 등용했고 얘네가 사대부로 성장을 많이 해요. 자, 과거를 통하여 중앙의 관리로 진출한 세력은 무신들의 부족한 학문과 행정 능력을 보완해주는 구실합니다. 뭡니까? 군인들만으로는 나라를 통치할 수 없어요. 회계도 해야 되고 법도 만들어야 되고 누가 해야 돼?
그런 식의 업무들을 누가 줘야? 사대부들이 하는 겁니다. 자, 원간섭기, 무신정권이 붕괴한 이후에는 일부는 측근 세력으로 성장, 권문세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등장한 향리들이 친원파 권문세족이 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공민왕 때의 개혁정치에 힘입어 신진사대부로 성장합니다. 그 다음 성리학수용입니다. 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수용, 그래서 유교의 학풍입니다. 학풍인데 이건 문화파 때 배워요. 성리학은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통과 대의명분, 대의명분을 매우 중시합니다. 반역하고 뒤통수축 이런 걸 굉장히 싫어요. 정통과 대의명분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뭡니까? 불교의 폐단을 시정하려 합니다. 불교는 뭡니까? 정통이 없어요. 이런 거는 이단이야. 이런 것들은 뭡니까? 굉장히 강조하는 게 성리학이에요. 자, 신진사대부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특성, 고려 후기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대부들은 유교적 소양입니다. 행정실무에도 밝아요. 하급관리나 향리 집안에서 과거를 통하여 정계에 진출합니다. 그래서 글도 잘 써. 능문. 그 다음에 벼슬아치로도 뛰어나요. 능리예요. 능문, 능리다. 능문, 글을 잘하고요. 관리할 때 리자를 쓰는 거예요. 글도 잘 쓰는 유능한 관리. 이 신진사대부다. 경제적 특성입니다. 신진사대부 대부분은 지방의 중소지주예요. 물론 자영농민도 있어요. 드물지만 대부분 중소지주라고 봅니다. 향촌에서 영향력 행사, 농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반을 침해하면서 농장을 확대하는 권문세족과 충돌합니다. 자, 개혁의 시도가 좌절. 자, 사대부들은 국가의 공적인 힘을 강화해서 권문세족의 비리와 불법을 견제, 자신들의 기반을 유지하려 합니다. 자, 특히 언제? 공민왕 때죠. 공민왕 때 대거 정계에 진출합니다. 그 이전에 정계에 나가 있는데 공민왕 때 확 늘어요. 자, 그래서 이때 공민왕 때 개혁 정치를 하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권문세족이 이사권을 쥐고 있어 관직으로 진출이 제한됩니다. 벼슬아치가 되더라도 승진이 안 된다거나 좋은 자리로 못 간다거나 이런 거예요. 과전과 녹봉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급여를 못 받는 거지. 이러한 처지를 해결하기 위해 왕권, 공민왕과 연결해서 고려 후기에 각종 개혁 정치에 참여했으나 뭡니까?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실패한 거지. 그래서 공민왕 시기 개혁 정치 실패했다. 이후 세력을 확대해서 누구랑 손을 잡아요? 신흥 무인과 제휴. 그래서 조선을 만든 거예요. 자, 공민왕의 개혁 정치가 실패한 후에도 신진사대부의 개혁은 계속 추진, 신흥 무인 세력과 결합을 통하여 사회의 불안과 국가적 시련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 비교가 나와 있죠. 보시면 출신은 중앙관리, 중앙진주는 대부분 음서, 딱 하나이에요. 기반은 대부분 대농장, 국제지주. 땅이 넓어서 모든 땅이 존재할 수 없어요. 사상은 남아교고요. 수학, 불교, 이건 문화파트에서 자세히 배웁니다. 외교적 성향을 제일 많이 물어요. 실험합니다. 사대부는 지방향리나 학업관리, 중앙진주는 대부분 과거, 시험 봐서 하고요. 경제 기반은 제로 중소지주예요. 성리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친명파, 이걸 제일 많이 묻죠. 그래서 시험 문제, 이거를 대비시키는 문제를 많이 냅니다. 보시면 고려 말기에 권문세족에 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 대비하시면 돼요. 대농장, 권문세족입니다. 대농장 소유, 답이죠? 실무적 학자다. 성리학을 수용했다. 지방의 중소지주. 그 모델은 과거를 통해 정계에 진출했다. 3, 4, 5번은 사대부죠. 이걸 뭡니까? 이거를 선명하게 대비시키는 문제가 일반적인 문제이다. 여기 잘 적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나가고요. 다음 시간에 경제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